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준비 과정을 맡고 있는 한상준 미국 변호사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 드릴게요. 저는 한국에서 법대에 나오고요. 미국에서 이제 LLM을 해서 변호사 시험을 봤어요. 그게 이제 한 2003년인 것 같아요. 2003년에 뉴욕주 변호사 시험을 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사는 곳은 버지니아입니다. 그래서 버지니아에서 당시에는 LLM도 버지니아주 시험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버지니아주 시험을 다시 보고, 그리고 버지니아에서 사무실을 내고 지금 이제 버지니아에서 계속 프랙티스를 하고요. 버지니아에서 프랙티스 한 지는 한 12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주로 하는 건 뭐 하냐면, 한국이나 외국의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지사 설립을 해주고요. 그리고 미국 지사 설립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주재원을 파견하는 문제. 그래서 한국에 있는 주재원들이 미국에 와야 되면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비자에 관련한 문제, 그러니까 뭐 주재원 비자라든지 투자 비자라든지 창업 비자라든지 뭐 그다음에 임시 취업 비자라든지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해줘요. 한국 분들은 국적이 한국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따더라도 항상 비자 문제가 걸려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취업을 할 경우에는 취업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해주고, 그다음에 주재원분들 뭐 삼성이나 뭐 현대나 뭐 각종 요새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선배님께서 조지아 아틀란타에서 이제 일을 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한국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지아 아틀란타 공항에 내려서 기아 자동차 공장까지 2시간 걸려요, 자동차 타고. 2시간 걸리는데, 기아 자동차 공장에서 알라바마 현대 자동차 공장까지 또 2시간 걸려요. 그래서 기아 자동차 공장을 지나서 한 30분 정도 가면 시간 변경선이 나와요. 시간 변경선. 시간이 변해요. 조지아에 있는 기아 자동차 공장하고 알라바마에 있는 현대 자동차 공장하고 1시간이 달라요. 그런데 조지아에 있는 기아 자동차 공장에서 현대 자동차 공장까지 하이웨이가 쫙 있는데, 그 하이웨이를 따라서 한국의 자동차 부품업체가 한 100개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현대자동차나 기아차가 뭐 자동차를 조립한다라고 하면 샤시를 만드는 부분, 뭐 엔진 뭐 현대차에서 하겠지만, 뭐 샤시 부분이라든지 뭐 헤드라이트라든지 앞에 뭐 대시보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만드는 업체들이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웬만한 자동차 부품 공장,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의 뭐 티어 1, 티어 2, 티어 3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런 업체들이 쭉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많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이제 기업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제 그런 거 자문해드리고요. 저는 이제 버지니아 쪽에 있기 때문에, 버지니아는 또 한국의 지상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워싱턴 DC, 전 버지니아는 워싱턴 DC 바로 밑이거든요. 그럼 워싱턴 DC에 들어오는 뭐 한국의 지상사들, 주로 뭘 하냐면 로비 활동을 해요. 이제 그런 회사들 이제 회사 설립해주고, 브랜치 오피스 내주고, 그 다음에 비자, 아까 같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들 봐주고요. 그리고 가끔 이제 미국 상표는 이제 한국에서 상표 등록하신 분들이 미국에다 상표 등록하는 경우도 있고요. 미국에서 실제로 비즈니스 하면서 상표 등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표 등록 같은 일도 봐주고요. 그리고 상표를 이제 한국의 원 작자가, 그러니까 원 생산자가 상표를 쓰면, 이제 미국에다 물건을 팔고 싶으면 딜러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 있는 딜러들이 자기네가 우선권을 가지기 위해서 딜러의 상표를, 그러니까 원 제작자의 상표를 미국에다가 딜러들이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한국은 뭐 상표법에 보면 뭐 선사용주의다, 선출원주의. 한국은 선출원주의예요. 출원을 먼저 하는 사람이 이제 있는데, 미국도 특허하고 상표가 선출원주의가 아니었어요. 근데 특허는 선출원주의로 바꿨어요. 선사용주의였다 선출원주의로 바꿨는데, 상표는 아직도 선출원주의를 하는데, 아니 선사용주의를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 그냥 등록을 하는 것보다는 굿페이스를 가지고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이용을 하려고 해서 등록을 했다, 남의 상표를 못 쓰게 하려고 내가 먼저 등록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상표 취소 소송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송 맡아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또 불법행위 관련해가지고 자동차 사고, 거기에 대해서 일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에서 한 12년 정도 일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바브리라는 이제 미국의 변호사 시험 준비 과정을 한국에서 파트너로 맡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사실은 로스쿨을 졸업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대부분의 JD나 뭐 LLM이나 이런 졸업을 하는 사람들은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데 바브리라는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이 바브리 교재고요. 바브리 교재는 미국 내에서 8주 코스를 하지만, 한국에서는
6개월, 10개월 과정을 해요. 그래서 LLM을 가시거든나 뭐 JD를 가시는 분은 조금 다르겠지만 한국에서 변호사분들이든지 JD를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든지 아니면 LLM을 가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저희가 미리 한국어로 그 기본적인 내용을 강의를 해드리고요. 뭐 시험에 임박해서는 뭐 문제풀이나 이런 부분들도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한국 변호사님들이 미국에 가서 시험을 봐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몸값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한국 변호사 자격증도 있지만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도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대부분 그 송무나 이런 쪽 일보다는 그 미국과 해외 그런 계약, 국제 관련에 대한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외국에 있는 뭐 펌을 쓴다든지 아니면 한국의 그 대형 로펌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네들도 미국 법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검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의 그 제너럴 카운슬이라고 그러죠.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같이 가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법무에 관련된 일이 대부분 그 미국의 뉴욕주 법을 따르기 때문에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법대를 졸업하신 분들은 최근 들어서 이제 대부분 옛날에 한국에서 법대를 졸업하신 분들은 미국 현지에 가서 LLM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1년짜리 과정 LLM을 하는데 그 1년짜리 과정 LLM을 하고 나면 미국의 뉴욕주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한국 법대 출신들이 미국에서 LLM을 하고 뉴욕주 변호사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경향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워싱턴 DC 주를 보는 부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를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대부분 캘리포니아 주를 보지는 않았었어요. 옛날에는. 왜냐하면 뉴욕은 이틀을 보는데 캘리포니아는 3일을 봐요. 하루를 더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안 봤는데 요새 2017년부터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정책을 바꿨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이틀만 본다. 그리고 시험을 갖다가 좀 쉽게 내라.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요새는 뉴욕에서 이틀, 캘리포니아도 이틀, 워싱턴 DC도 이틀인데 뉴욕하고 워싱턴 DC는 UB라는 시험을 봐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 자체가 다 통일이 돼가요. 미국 50개 주가 원래 각각 다 따로 변호사 시험을 봤는데요. 요새는 거의 다 비슷한 식으로 시험을 봐요. 근데 캘리포니아는 아직도 자기네들 시험 형태를 유지를 해요. 그래서 미국 변호사 시험은 두 가지 형태로 돼 있거든요. 하루는 멀티내셔널 바이그잼이라고 해서 객관식 시험을 보고요. 하루는 에세이 그잼을 봐요. 근데 에세이 그잼은 각 주별로 달라요. 그러니까 에세이 그잼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객관식을 보고 그리고 다른 주에 가서 시험을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뉴욕을 본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뉴욕주하고 뉴저지주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런 주를 동시에 시험을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은 뉴욕주 에세이 시험을 보고요. 수요일 날은 객관식 시험, 그거는 이제 전 50개 주 공통이니까 그걸 보고요. 그리고 잽싸게 운전을 해서 뉴저지로 넘어가서 뉴저지에서 목요일날 뉴저지 에세이를 봤어요. 그렇게 되면 뉴욕, 뉴저지를 한 번에 이제 한 해에 두 번씩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 워싱턴 DC는 웨이브를 받았어요. 워싱턴 DC 시험을 따로 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대부분 그냥 웨이브를 받았어요. 근데 요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욕하고 뉴저지하고 워싱턴 DC하고 다 똑같이 시험을 봐요. 에세이를 그냥 다 똑같이 멀티내셔널 에세이 이그잼이 생겨갖고 MEE라고 하는데 에세이도 다 똑같이 봐요. 근데 아직도 캘리포니아는 자기네 에세이를 봐요. 캘리포니아하고 뉴욕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캘리포니아도 보고 근데 캘리포니아 보는 이유는 한국 변호사님들이 그냥 캘리포니아 가서 시험 볼 수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많이 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뉴욕주 시험을 보겠다라고 하면 한국 변호사님들도 법대 나오신 분은 LLM을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뉴욕에서 시험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워싱턴 DC는 아직도 그 5년 이상 프랙티스 하신 분들은 웨이버를 해줘요. 그래서 LLM을 했다고 하더라도 5년 이상 미국 변호사 자격증 따고 5년 이상 프랙티스를 하면 워싱턴 DC 시험을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5년 동안 프랙티스 했으니까 나 워싱턴 DC 바 자격증 주세요라고 이제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심사해가지고 줍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또 메릴랜드주 변호사를 또 갖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3개 주, 왜냐하면 저희 동네는 그렇게 다 인접을 해갖고 있기 때문에 그 워싱턴 DC, 뉴욕, 그러니까 워싱턴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이렇게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저희가 그렇게 이제
여러 주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험은 그 MB라고 하는 7과목의 시험을 보거든요. 그 시험이 이제 제일 기본적인 거고 그 시험 과목 외에 다른 그 에세이를 보는 과목들이 또 따로 있어요. 이제 그런 과목들은 또 따로 공부를 해서 에세이를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시험 준비에 적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무슨 과목을 보는지 어떤 과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에세이를 봐요. 첫날. 그리고 그 두 번째 날은 MB를 봐요. 근데 MB는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오전에 100문제, 오후에 100문제를 봐요. 근데 한국처럼 뭐 헌법 시간에 헌법 보고 민법 시간에 민법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100문제가 그냥 막 튀어나와요. 그럼 이제 그게 거기서 이제 자기가 풀어 나가는 거고. 그래서 오전에 100문제, 오후에 100문제를 보면 돼요. 그래서 7과목을 보는데 첫 번째가 이제 헌법, 컨스티튜션이라는 걸 보죠. 그 다음에 크리미널, 형법이죠. 그 다음에 크리미널 프로시저. 이거는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은 이제 같이 봐요. 같이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톨트. 이게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불법행위예요. 불법행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컨트랙. 계약법이죠. 채권 총론하고 채권 강론을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에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리얼 프로퍼티. 리얼 프로퍼티는 뭐냐? 이건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프로퍼티를 따질 때는 세 가지가 있어요. 리얼 프로퍼티가 있고, 퍼스널 프로퍼티. 퍼스널 프로퍼티는 동산, 움직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인텔렉츄얼 프로퍼티가 있죠. 지적재산권 요새. 근데 지적재산권은 시험에 안 봐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빠졌나? 시빌 프로시저가 있어요. 시빌 프로시저는 뭐냐면은 민사소송법이죠. 민사소송법인데 그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전에는 이거를 객관식으로 보지 않았는데 몇 년 전부터 이게 바뀌어서 객관식으로 봐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에비던스. 에비던스는 증거법이에요. 그 영화에 보면은 뭐 hearsay, 뭐 objection, 뭐 which ground, 뭐 hearsay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많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다 에비던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 두 개는 재판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요. 톨트 컨트랙하고 리얼 프로퍼티는 한국의 민법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헌법이고요. 우리 이제 배우는 헌법. 그다음에 크리미널 프로시저는 형법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사실은 저희가 뭐 모르는 건 아니죠. 한국에서 법대를 나왔으면 어느 정도 다 개념이 이제 잡혀 있는 상황이고, 컨스티튜션 같은 경우는 뭐 정부의 구조, 그 다음에 기본권, 뭐 평등권, 그 다음에 그 평등권이 적용이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그런 걸 어떻게 따질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메릴랜드주에 꽃게잡이가 있는데 꽃게잡이를 뭐 금어기를 갖추는데 이게 뭐 위반이냐 안 위반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요. 그 다음에 크리미널 프로시저는 이제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어서 크리미널 뭐 사람 죽이면 안 된다, 뭐 살인죄, 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크리미널 프로시저는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듀 프로세스라든지,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그 규정이 이제 있으니까 그것도 뭐 크게 우리나라 법하고 비슷해요. 다 내용은. 톨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불법행위. 불법행위는 이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하고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하고 나눌 수 있고, 뭐 엄격 책임, 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크리미널 로하고 톨트하고 약간 비슷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불법행위 배우다 보면은 뭐 위법성 조각사유도 나오고, 그다음에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뭐 고의에 관한 부분, 과실에 관한 부분, 과실에 의한 범죄,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뭐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뭐 과실에 의한 범죄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 그렇게 이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컨트랙은 이제 계약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민법에 14개의 전형 계약이 있는데 그 미국은 일반적으로 규정된 그 컨트랙에 대한 이론이 있어요. 그 이론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얼 프로퍼티는 이제 부동산에 관한 부분이 하죠.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리얼 프로퍼티가. 우리의 토지의 개념하고 조금 다른 개념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토지를 줘요. 근데 네가 살아있는 동안만 내가 너한테 토지를 줄게. 그리고 나서 네가 죽으면 다시 나한테 줘라.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저희가 공부하기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물권에서 배우던 그런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요새
제가 이제 다시 뭐 공부를 좀 이렇게 강의를 좀 하려고 이제 보다 보니까 우리도 뭐 해제 조건이나 정지 조건을 쓰면 똑같은 이제 효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뭐 그다음에 뭐 이즈먼트 해서 뭐 지역권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등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그 등기에 공신력이 있다라든지, 그다음에 그 조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타이틀, 그 타이틀이라고 하거든요. 소유권을, 토지의 타이틀이 어떻게 이제 쭉 진행이 되는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팔았는데 을이 등기를 하지 않고 병에게 팔았다. 그럼 뭐 실제 소유주가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된 게 영어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라인 오브 타이틀이라서 타이틀의 그 쭉 형평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 나오는 거고요. 시빌 프로시저 민사소송이죠. 주리스딕션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연방법에서는 어떻게 할 거고 뭐 주법에서는 어떻게 따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에비던스는 뭐냐면 증거법. 결국은 그런 증거를 어떻게 쓸 것인지, 전문 증거는 뭔지, 그 다음에 그 사진 촬영을 했을 때 어떤 촬영이 이제 가능한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세이 시험을 볼 때는 조금 요 기본 7가지 과목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7가지 과목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에세이에서도 큰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에세이는 또 뭘 보냐? 그러면 이제 코퍼레이션, 회사법이 나와요. 한국 분들이 미국에서 변호사 시험을 보고 패스를 하면 제일 많이 써먹는 게 코퍼레이션이야. 근데 이제 코퍼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주도 있고요. 다른 주는 뭐 비즈니스 엔터티라고 하는 주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회사,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회사면 이제 보통 인코퍼레이션, 주식회사를 얘기하는 인코퍼레이션이 있고요. 리미티드 라이벌리티 컴퍼니라는 게 있고, 우리의 조합에 해당되는 파트너십, 뭐 이런 것들이 쫙 나와요. 그러면 그 결국은 맨날 물어보죠. 주주의 뭐 책임,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오피서라고 하는데 회사의 불법행위 책임을 누구한테 돌릴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윌이라고 유언장이 나와요. 근데 이 유언장도 한국의 민법에서 얘기하는 이제 친족 상속, 거기 이제 상속법하고 이제 관련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있고, 근데 이 윌이 예전에는 리얼 프로퍼티 시험에 거의 윌에 대해서 안 나왔거든요. 근데 요새는 리얼 프로퍼티 시험에 윌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윌의 개념이 조금씩 들어가요. 왜냐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그냥 매매만 있을 수도 있는데 상속이 있잖아요. 누가 돌아가시면서 부동산을 이전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상속에 있는 부분인데, 그게 그 리얼 프로퍼티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어려워졌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코퍼레이션, 뭐 윌, 뭐 지금 딱히 생각나는 건 없는데 또 한번 한 이 정도 이제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시험을 패스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뉴욕주에서 사고가 났는데 뉴저지의 법을 적용할 것이냐, 뭐 버지니아에서 사는 사람이 뉴욕에 이제 놀러 갔다가 거기서 사고가 나면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이냐 하는 그런 그 주리스딕션을 어디를 정할 것이냐 하는 이제 그런 부분도 나오고, 뭐 이제 그렇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에세이하고 MBA를 보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가 이게 이제 200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200문제인데 보통 몇 점이면 합격하냐? 한 130점에서 140점 받으면 합격해요.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에세이 exam은 보통 한 60에서 70 정도면 이제 합격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커브라는 걸 돌려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커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120개 맞았다. 근데 이게 평균보다 좀 낮다 그러면 커브를 돌리면 이게 점수가 올라가요. 130에서 뭐 한 135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맞춘 개수가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에세이도 마찬가지예요. 에세이도 점수가 낮으면 이 커브를 돌려서 그 주로 평균에 맞춰요. 그러니까 그 전체 시험을 본 사람들 중에 어느 정도가 되면은 이렇게 돌려서 이 점수 정도 되면 되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한국 분들이 사실은 뭘 많이 공부할까요? 예, 그렇죠. 이걸 공부 많이 하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커브는 양쪽 다 돌아요. 근데 이거 왜 공부할까? 이거에다가 포커스를 많이 맞춰요. 왜냐? 이게 객관식이라서 그래요. 객관식이라서 우리 생각은 우리가 어떻게 영어로 주관식을 쓰겠냐. 객관식을 빨리 연습하는 게 낫다. 근데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200문제 중에서. 그래서 객관식에 너무 많이 시간을 쓰면 안 돼요. 왜냐? 주관식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데는요. 뭐 아이락 뭐 이런 걸 써요. 요새 이제 이슈를
그러니까는 요새 한국도 마찬가지죠. 요새 이제 민법이나 이런 걸 보면 다 사건을 놓고 시험을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슈를 정하고 룰을 끄집어내고 이 룰을 갖다가 그 팩트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을 넣고 컨클루전을 내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시스템을 갖추는데 우리가 에세이를 시험 볼 때 이 룰하고 이슈만이라도 정확하게 쓰면 점수가 나와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저기에 MBA는요 어려운 문제는 미국 애들도 못 맞춰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우리도 을르리다 해서 그거 살짝 바꾸고 있다 없다 살짝 바꾸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도 이것도 어려운 문제 못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거 뭐 이거 잘 못 맞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맞춰야 되는 문제만 다 맞추면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래서 사실은 100문제, 200문제 시험 본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100개, 오후에 100개, 모르는 거 10개 그냥 지나치고, 그러면 90개, 90개잖아요. 그러면 뭐 180점이잖아요. 그럼 굉장히 높은 점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모르는 거 그냥 10개 지나치고, 그 10개 틀린다고 하고, 예? 그렇게 해서 보면 차라리 여기 들어가는 시간보다 여기 들어가는 시간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거예요. 룰을 정확하게 알면 에세이에서 점수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구성요건 해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써주기만 해도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여기도 엄청 중요하지만 그리고 에세이를 그렇게 많이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세이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제가 버지니아 변호사 시험 볼 때 그 리얼 프로퍼티에 관해서 6가지 조건 따지는 게 있거든요. 잉글리시 커먼로에 뭐 그 조건을 따지는데 그거를 점심시간에 봤어요. 근데 그게 딱 나왔어요. 똑같이. 그래서 그 6개를 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좋은 성적으로 패스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패스를 해서 패스하면 점수 안 가르쳐 주거든요. 예. 그래서 떨어지면 점수 가르쳐 줘요. 너는 왜 이렇게 해서 떨어졌다라고 해서. 근데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에세이는 이제 굉장히 그 룰을 암기를 하면 점수를 많이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영타를 하셔야 돼요. 영타 칠 줄 아세요? 예, 예, 예. 요즘은 이제 그 영타 한타를 다 막 자유자재로 쓰니까, 근데 미국은 이 변호사 시험에 노트북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노트북으로 에세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영타를 빨리 칠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게 시험에 붙는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시험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그러면은 어떻게 한국에서 시험을 준비하느냐. 몇몇 회사, 이제 몇몇 학교에서 그 난디그리 프로그램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디그리가 없어요. 26학점만 여기서 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워싱턴 DC에서 그거를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워싱턴 DC에 최근에 많은 분들이 그거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최근 뭐 또 인터넷이나 이런 게 너무 발전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온라인 LLM을 해요. 그래서 온라인 LLM 같은 경우는 그 한국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바브리에서 같이 일을 하는 데는 조지 메이슨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조지 메이슨이 이제 저희 그 노던 버지니아 에리아에 있거든요. 근데 그게 워싱턴 DC하고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 공무원분들이나 변리사분들이 많이 다녀요. 그러니까 특허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조지 메이슨 로스쿨도 많이 가고 하는데 그 학교가 좀 밸류가 요새 좋아졌어요. 그전보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에서도 이제 온라인 LLM을 제공을 하니까 그런 거에 관심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저희가 이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뭐 법대 학사 자격증이 있으신, 법학사가 있으신 분들은 한국에서 1년 과정인데 뭐 익스텐드 해가지고 2년이나 이 정도 안에 끝내시게 되면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캘리포니아가 왜 그렇게 바꿨느냐? 제일 큰 이유는요. 그 원래 뉴욕이요. 뉴욕은 변호사 시험을 보면 그 뉴욕에 살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주소가 다 뭐 워싱턴, 뭐 어디 이런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도 뉴욕주 가서 시험 보고 워싱턴 DC 사는 사람도 뉴욕주 가서 시험 보거든요. 그러면 뉴욕의 주도에 가서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뉴욕 그 맨하탄에 살다 그러면은 맨하탄 뉴욕 시티에서 시험을 보는데 내가 주소지가 뉴욕 스테이시 아니면 무조건 뉴욕의 주도에 가서 봤어요. 알반이라고 하는 뉴욕 주도가 있는데 거기는 1년에 2번 뒤집어져요. 도시가.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와요. 시험 보러.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알바니에 그 시험 호텔 레저베이션 하는 게, 그러니까 호텔 그 예약하는 게 쉬웠거든요. 근데 점점점 가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이상 호텔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뭐 미국 각지에서도 오고 전 세계에서 뭐 중국 사람도 시험 보러 오고 한국 사람도 시험 보러 오고 많이 오니까 그게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버펄로라는 도시에서도 시험을 봐요. 그래서 그 보통 시험 보면 체육관에서 보거든요. 12,000명 이렇게 깔아놓고 시험 보고 버지니아도 뭐 시험 보면은 뭐 체육관 같은 데서 이제 시험을 쫙 보니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점점 더 많아졌는데 그런 걸 보고 아 캘리포니아도 그러면 우리도 이틀로 줄여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캘리포니아 와서 시험 보게 하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약간 리버럴 하잖아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도 많이 와서 시험 보고 그리고 스테이트 오브 워싱턴 그 워싱턴 DC 말고 시애틀이 있는 그 주가 있어요. 워싱턴 주. 거기도 요새 문호를 넓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시험을 봐요. 시애틀에서. 그러니까 온라인 LLM을 해도 가능성이 있고 퀄리피케이션을 딸 수 있으니까 뭐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워싱턴 DC도 말씀드렸지 26학점을 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최근에 워싱턴 DC도 24학점으로 줄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도 좀 인정해 주자라고 하는데 그건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워싱턴 DC는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사실은 워싱턴 DC 라이센스를 따더라도 거기서 프랙티스 하는 거는 많지는 않죠. 근데 한국 분들은 요새 워싱턴 DC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 한국 기업 관련한 일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들이 삼성하고 애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워싱턴에서 그 디스커버리라고 해서 모든 자료를 다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은 한글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다 갖고 와서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워싱턴 DC 라이센스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계속 리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떠어떠한 단어가 나오면 그걸 체크해가지고 잡고 그걸 다시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쓸 수 있게끔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뭐 삼성하고 애플 그 사건에만 있는 거냐? 아니에요. 뭐 대한항공도 있고 포항제철도 있고 뭐 엄청 많은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워싱턴 DC 라이센스가 있으시면 뭐 프랙티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워싱턴 DC에서 하죠. 그거는. 근데 그건 또 다른 문제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온라인 LLM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도 충분히 퀄리피케이션이 되니까 뭐 큰 문제 없으실 거예요.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똑같아요. 예, 전체 50개 주가 다 이틀만 봐요. 화요일, 수요일. 2월과 7월에 봅니다. 1년에 2번 봐요. 거기다가 객관식인데 객관식 문제가 사지선다예요. 예, 사지선다. 예, 오지선다가 아니에요. 한국은 공인중개사 시험도 오지선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사지선다. 예. 그리고 일단 시작하면은 되는 시험이에요. 제가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작하면 되는 시험이에요. 제가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영어가 안 돼서 나는 좀 고민이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일단 시작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심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제가 시험을 보는 요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법적인 개념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릴 수가 있죠. 예. 예. 아, 제 나이요. 아, 저는 30살에 미국에 갔어요. 예. 저는 원래 전공이 화학이었어요. 그래서 복수 전공을 법학으로 해가지고 가서 이제 법학과 또 이제 사시 준비하면 또 대학원을 또 가잖아요. 굳이. 뭐 열심히는 안 듣더라도. 그래서 대학원 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법대에서 공부한 기간이 4년이 채워졌어요. 근데 뉴욕주는 그 기간을 봐요. 그러니까 법학을 얼만큼 공부를 했느냐. 그래서 2년 편입한 사람도 사실은 뉴욕주에서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시험을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학부 2년, 대학원 2년 해서 4년을 이제 채웠고 그렇게 한 다음에 LLM을 1년 해서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험 패스했던 게 32살? 예, 32살이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영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메리칸 유니버시티라는 데를 나왔거든요. LLM을. 근데 이제 거기는 그때 그 소위 말하는 탑 레벨은 아니에요. 탑 레벨은 아니라서 이제 토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탑 레벨 그때 당시에 그 페이퍼로 보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토플이 탑 레벨을 가려면 600을 맞아야 돼요. 토플 600을 맞으면
토플 600 이상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뭐 하버드, 예일 뭐 이런데 뭐 그리고 소위 그래도 좀 좋은데 조지타운, 조지 워싱턴 이런데도 뭐 580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학교는 그게 안 돼도 가능했어요. 그리고 그 점 학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런 게 있어요. 그 들어갈 때 영어 성적이 안 되면 컨디셔널 그 입학을 해줘요. 컨디셔널 어드미션을 줘서 아 네가 그러면 여기 와서 뭐 예를 들어서 리갈 잉글리시를 같이 들어라. 한 학점 더 드는 거예요. 돈 더 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드미션 해주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리갈 잉글리시를 듣고 그리고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참고로 사법시험 준비할 때 전 중국어 했어요. 중국어. 그때 당시에 제외국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가 있었냐면 다들 영어 하다가 포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뭐 그럼 다시 뭐 독어 뭐 이제 불어 뭐 이런 게 가다가 뭐 갑자기 스페인어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막 스페인어 붐이 한창 불었었어요 그 당시에. 예. 스페인어 되게 쉽다 그래서 생기고 한 2년 3년인가 그때까지는 뭐 스페인어 택하면 막 점수 막 좋게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중국어 했었어요 제2외국어로.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중국어 택했었어요. 예. 예. 예, 저는 자격증 취득하고 미국에서 쭉 있었어요. 예. 뭐 길이 없어요. 저는 이제 뭐 회사를 다니셨다가 오시는 분들은 뭐 회사가 있겠지만 저는 당시에 대학원 졸업하고 그냥 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잡은 잡이 첫 직장이죠. 예. 변호사가 되고 나서 첫 직업이 변호사예요. 근데 이제 미국은 이게 프랙티스 한다고 그러거든요. 무슨 일 합니까? 근데 프랙티스 러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 저는 그 이해가 안 갔어요. 영어를 잘 못하니까. 프랙티스 로라고 해서 예. 예. 프랙티스 로 하면 프랙티스는 연습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맨날 배우는 게 연습하다거든요. 그 프랙티스 연습한다고 그러는데 프랙티스 로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야, 변호사가 무슨 로를 연습해. 이제 제 생각이 이제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물어보기 전에 제가 이제 사무실을 낼까 말까 막 고민을 했었어요. 사실은 제가도 어디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서 일을 배우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뭐 일을 배우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 에이 그러면 사무실을 일단 내자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사무실을 냈는데 내기 전에 이제 쭉 만나봤어요. 이제 선배님들 뭐 뉴욕에서 프랙티스하는 이제 우리 선배님들도 있고 해서 올라가서 이제 여쭤봤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그거 그냥 하는 거야. 왜요? 그랬더니 practice law라 그러지. 변호사가 되면 변호사가 된 것까지는 자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절대평가요. 어느 정도 점수가 넘으면 변호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욕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63점, 그러니까 100분율로 환산했을 때 63점이 넘으면 다 라이센스를 주고요.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는 70점이에요. 70점이 넘으면 변호사 자격증을 줘요. 그러니까 버지니아가 약간 커트라인이 높아요. 뉴욕보다. 근데 그 그러고 나서 시장에 던져지는 거죠. 그냥 이제 법률 시장이라는데 변호사로 던져지면 거기서 자기가 얼만큼 더 연습을 해서 그 자기 실력을 쌓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변호사는 뭐 그 변호사 광고하는 사람들 중에 모든 변호사는 평등하지 않다 이렇게 광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그 얘기인 거예요. 결국은 그 뭐 all lawyers not created equal 뭐 이래요. 그래가지고 모든 변호사는 평등하게 창조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게 이제 자기가 프랙티스 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뭐 US 그 회사법, 이민법, 뭐 그다음에 그 교통사고 관련 그런 것들을 제가 혼자 쭉 하면서 제가 스스로 찾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주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제가 책 보고 그다음에 샘플 보고 그런 거 이제 찾아서 직접 했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한테 배우면서 프랙티스를 한 게 아니라 제가 실질적으로 찾아서 했기 때문에 아 이래서 이걸 프랙티스 로우 한다라고 얘기하는구나 해서 그때 이제 좀 아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뭐 변호사다라고 하면 그냥 어토니 뭐 로이어 그러지만 뭐 무슨 일 하니 그럼 프랙티스 로우 한다 그래요. 예. 예. 그래서 뭐 기본적인 안내는 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